안녕하세요. 저는 곧 시집갈 나이에 딸아이를 하나 둔 엄마예요. 여전히 교수님이라는 말은 너무 어색한 한 4년제 대학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만학도로 공부에 시간 강사 전전하다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딱히 자랑할 만한 거리는 못 되네요. 아, 그리고 50대 초반의 미모의 중년 여성이기도 하네요. 사실 제가 이 낯간지러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 딸이 말을 하도 재밌기도 하고 저도 아직 여자인지라 자랑하고 싶어서예요. 하루는 제 딸이 엄마, 난 퇴근하면 진짜 집에 올만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랬더니 딸이 집에 맛있는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지. 게다가 50대 미모의 중년 여성 있잖아. 얼마나 설레게? 라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저와 딸은 그날 자지러지게 웃었답니다. 정말 제가 이 아이 안 낳았으면 지금쯤 무슨 낙으로 살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곧 시집 간다고 남자를 데려올 텐데 생각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딸이 가끔 물어요. 엄마, 엄마는 내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면 뭘 제일 많이 물어볼 거야? 그럼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말해요. 부모님 인품, 그리고 형제가 있는지. 그럼 제 사정을 아는 딸은 피식 웃으며 대답하죠. 형제는 없는 사람으로? 저는 진저리를 치며 말하곤 하네요. 그래, 너는 손 아래든 손 위든 동서는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7년 전 이혼한 이혼녀이기도 합니다. 다 늙어 무슨 이혼이냐. 살 만큼 살았는데 그냥 참고 살지. 갑자기 이혼이 웬 말이냐 하는 소리도 주위에서 참 많이도 들으면서 한 이혼이었어요. 그래도 더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걸 어쩌겠어요. 평생 희생하며 산 삶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힘들고 지치는데 이젠 정말로 애쓰고 싶어지지 않는 지점이 오더라고요. 꼬장꼬장하고 가부장적인 시부모에 무심한 남편, 하물며 정말 얄밉다 못해 극악한 아래 동서를 견뎌내는 일이 더는 벅차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후 지금 저는 날아갈 듯 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고 있어요. 아마 그때 이혼이라는 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전히 그 억장 무너지는 나날들을 견디며 살고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곳을 탈출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사실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중증 장애를 앓고 계셨고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지질이 장사가 되지 않아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죠. 그래서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형편이었죠. 대학은 못 보내줘도 고등학교는 꼭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열심히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립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꽤 공부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석 달 전, 장사가 잘 되지 않던 아버지의 구멍가게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한겨울 공사판에 나가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크게 다치시게 되면서 당장 생계 문제에 당면해야 했죠.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등학교 진학의 꿈을 아예 접어야 했습니다. 전 사실 공부가 참 좋았거든요. 매일매일 공부만 하고 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입에 풀칠할 일이 걱정인데 식당 일, 가게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서 졸업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공부를 잘한 덕인지 검정고시도 모두 한 번에 붙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자마자 저는 곧바로 취직 준비를 했어요. 좋은 일은 한 번에 찾아오나 싶었어요. 그때쯤 건강을 회복하신 아버지는 괜찮은 경비 일자리를 마련해 제 부담이 좀 덜게 되었는데 다행히 취직도 곧바로 되었답니다. 작은 회사의 격리직이었는데 적은 돈이었지만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무척 성실하게 일했고 똑부러지게 일을 잘한다며 평판도 꽤 좋은 편이었답니다.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난 곳도 바로 그 회사였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그 당시 제 나이 20살이었고 제 남편은 30살이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남편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 직원 꽤 많은 나이였고요.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고 그때 저는 참 순진하고 못 모르던 사회 초년생이라 올 때마다 거래처 대리님이 수줍게 건네는 유리에 담긴 두유 한 병이 연애하자는 뜻인 줄은 미처 몰랐었네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나 봐요. 제 책상 위에 두유 한 병씩 놓고 가시던 거래처 대리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그랬습니다. 결혼합시다. 내가 대학도 보내주고 평생 고생 안 시킬게. 대학 보내주겠다는 말에 홀딱 속아 넘어가 10살 차이 나는 거래처 대리님은 그렇게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연애 때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꽤 좋은 인서울대학 4년제를 졸업했고 그 거래처라는 회사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중소기업이더군요. 전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나온 중소기업 직원이라니. 중졸인 저랑은 다른 세계 사람 같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남편의 학벌과 직업은 시댁에서는 그저 그런 이란 소리를 듣는 하찮은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은 중학교 교사, 그리고 지방대 교수셨고 동생은 한국에서도 정말 알아주는 대학교에 가장 좋은 과를 나온 인재였거든요. 그런 집에 시집간 저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고학력 시댁 식구들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한 시부모 밑에서 시집살이까지 했으니 오죽했겠어요? 대놓고 무시하시진 않으셨지만 참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 제가 뭘 안다고 물어? 거참, 그걸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애한테 의논하고 자빠졌어? 참 모자란 놈.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한다니까. 그런 무시는 비단 시부모님뿐은 아니었습니다.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날은 도련님이 집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청소를 끝내고 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형수? 네, 도련님 말씀하세요. 혹시 집에 형수밖에 없어요? 네, 왜요? 아, 형수, 제 방에 보면 아니에요. 뭔데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도련님. 형수님께 부탁드릴 건 아니라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연구자료 정리한 걸 놓고 가셔서 급히 가져다 줄 수 있냐는 전화였는데 그 연구 파일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못 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기로써니 그 정도 영어 하나 못 읽을까? 정말 나를 얼마나 무식한 사람으로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공부만 꾸준히 했어도 지금 도련이만큼 좋은 대학에 갔을지도 모르는데 하며 서럽기도 했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저는 많이 배운 시부모 밑에서 그리고 잘난 도련님 밑에서 그리고 늘 무심한 남편 곁에서 하루가 다르게 작아지고 위축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늘 무시하는 언사로 저를 대하시는 시부모와 저를 일자 무식으로 보며 형수 대접도 하지 않는 도련님에게 방패막이는커녕 늘 눈치만 보는 남편이 참 야속하기도 했네요. 그래도 내가 못 배운 탓이거니 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다시피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남편이 정말 내년에는 꼭 수능 공부를 시작하라는 희망 고문을 2년째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년에 꼭 수능 공부 시작해. 꼭 학원 끊어줄게. 알겠지? 정말 그 말이 동화소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소녀를 잡아놓기 위해 숨겨둔 날개옷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깟 수능 공부 내가 돈 벌면서 해도 되는데 그땐 어린 나이에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대학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저는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희망 고문은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젠간 대학에 갈 수 있다. 그 꿈이 있어야지만
매일 날아드는 멸시를 견딜 것만 같았거든요. 사실 그때까진 정말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련님이 결혼하면서 시작됩니다. 도련님은 그때 대기업 연구소를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 상대는 같은 학교를 나와 다른 대기업 연구소를 다니는 대학 후배였어요. 제겐 고학력의 식구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도련님이 결혼하던 당시엔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저 손 아래 동서가 생긴다는 것에 기뻤죠. 그런 기쁜 마음은 동서가 시집 온 후 처음 저녁을 함께 만드는 순간 박살나 버렸습니다. 형님, 이 큰 살림을 혼자 다 하세요? 네, 그럼요. 제가 해야지요. 아니, 저보다 어리지 않으세요? 맞아요. 3살 어려요. 어머, 그럼 몇 살이야? 그럼 21살 때 시집 오신 거예요? 저는 쑥스럽게 대답했죠. 그렇게 됐네요. 그럼 대학교 다니시면서 이 살림도 다 혼자 하셨어요? 그들에게 대학교는 정말 당연한 거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저 대학 못 나왔어요. 에? 동서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친정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검정고시로 졸업했댄다.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네가 좀 가르쳐. 시어머니의 말씀에 동서가 절 보는 눈빛이 확 변하더군요. 어머,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모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주제를 만들어 대화했습니다. 세계 정세, 한국 경제, 역사, 가끔은 서로의 전공에 대해서도 토론하듯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 안에서 정말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끔 대화에 끼고 싶어서 저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라고 하면 늘 경멸 섞인 무시가 뒤따라왔어요. 형님, 뉴스가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만 믿는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더 문제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 그럼, 네 말이 맞다. 하여튼 못 배운 것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가지고 지들이 맞다고 우기니 나라 꼴이 이 모양 아니냐. 저는 늘 입을 다물어야 했고 그들에게 못 배워먹은 지들에 불과했죠. 영영 그들의 대화 속에 섞일 수 없을 것만 같아 외로움은 짙어만 졌어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거실에서 팽팽 놀다 온 동서가 제 곁에 와서 옆에 쪼그리 앉더군요. 형님, 근데 김치가 왜 몸에 좋은진 알고 담으시는 거죠? 네? 뭐 당연히 유산균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자 동서가 키득 웃더군요. 유산균이 왜 몸에 좋은데요? 그거야 장운동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유산균이 왜 장운동에 좋냐고요.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유산균을 섭취하면 얼만큼의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가는지 아세요? 네? 사실 그것까지 제가 알겠어요? 그냥 다들 김치가 몸에 좋은 건 유산균이 많아서다 정도일 텐데 절 시험하는 사람처럼 이름 돋지 않고 옆에 앉아서 꼬치꼬치 캐물으며 절 무안주더군요. 저는 바보처럼 긴장해서 얼어붙어 있었고요. 제가 답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으니 피식 실소를 내뱉는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러더군요. 격 떨어져서 대화할 수가 없네. 격이라. 언제부터 사람의 격이 지식의 깊이로 정해졌었나요? 오히려 사람의 격이 정해지는 건 인품 아닌가요?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은 손아래 동서라고 해도 무시가 가득 담긴 말에 저는 정말 울화가 터졌습니다. 시부모님과 도련님에게 받았던 모멸감은 모멸감도 아니더군요. 하지만 무식이 죄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따지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워놓고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대학 언제 갈 수 있어요? 애가 아직 어린데 무슨 학교야. 요새 잠잠하더니 왜 또 그래? 나 대학 보내준다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견디는 거잖아. 내가 당신 집 식모랑 다를 게 뭐예요? 당신
동서가 날 못 배웠다고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제 손아래 동서한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냐고요. 울먹이면서 그랬더니 남편이 너 못 배운 걸 왜 내 탓을 해? 나 대학 안 보내줄 거예요? 대학은 무슨 쉰소리 그만하고 잠이나 자! 라고 하곤 쿨쿨 코까지 골며 자버리더라고요. 제 꿈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는 남편을 흔들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대학 보내줄 거죠? 어? 괜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깨지 않는 남편에게 애원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럽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하도 울어서 다음날 눈이 안 떠질 정도였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딸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대학 보내주겠다는 말만 순진하게 믿고 시집와서 그 희망 하나만 품고 살았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아, 이 말씀을 안 드렸군요. 저희 딸과 동선의 아들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동선애가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가져 저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거든요. 자연히 아이들이 커갈수록 자주 비교 선상에 놓이곤 했어요. 저희 딸은 그때까지만 해도 참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에 비해 조카인 동선의 아들은 영재가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나이에 비해 똑똑했고요. 그런 상반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시부모님은 아휴, 피는 못 속인다더니 엄마 쪽 유전자를 그대로 닮았네 를 연발하셨고 애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잖아요 하며 동서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못 배운 무식이는 저뿐이었으니까요. 하루는 조카 아이가 와서 제게 조그만 입술로 묻더군요. 큰엄마, 저 나뭇잎은 왜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감성에 맞춰서 동화처럼 예쁘게 답을 해줬죠. 그건 말이지. 식물잎은 해를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해를 향해서 이렇게 입을 벌렸지? 그랬더니 해가 초록색 사랑을 선물했어요. 그러자 채타며 코웃음을 친 조카 아이가 절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러더군요. 식물의 광합성 작용 때문이잖아요. 역시 큰엄마는 우리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무식한 사람이구나. 라며 쪼르르 제 엄마 품에 달려가 버리더군요. 그러자 동서가 깔깔깔 웃으면서 어머, 애들로는 정말 못 속인다니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정말. 아니 분명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었다고 효성이가 똑똑히 말했는데요. 어떻게 애 앞에서까지 저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도 아닌 자신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요. 하다 이제 4살 난 조카까지 저를 무시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도 집중력이 부족해 찾아간 아동센터에서 딸아이가 상이 이거예요. 그 사실을 시댁에 알리면서부터 동서의 얄미운 행동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교직에 있으시다 보니 교육 프로그램이나 영재 발굴단 같은 프로그램의 기회가 많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양손 가득 먹을 것을 사와 시부모님들을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영재 발굴 프로그램 한 자리 남았다면서요? 그거 우리 효성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거 효주 넣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그 영재 판정 하나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사실 부모가 서포터를 잘해야 한다고요. 애들 뒷바라지도 배워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형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긴 그것도 그렇다만. 효성이 갈게요, 네? 명단에 좀 넣어주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늘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효성이 이번에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요. 우리의 머리가 좋아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두 분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 효주도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하던데? 애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데 애가 배운다고요?
시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갈 때 늘 곱게 가져가는 법이 없었어요. 언제나 절 찍어 눌러 저와 제 딸아이의 몫을 가져갔죠. 물론 제 걸 빼앗기는 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누려야 할 것도 모두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통탄스럽게 그지없더군요. 당연하다는 듯 우리 효주가 효성이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자 이게 다 제가 못 배운 탓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빼앗기는 건 괜찮지만 제 딸아이까지 대물림 되는 것 같은 기분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재로 태어난 아이가 저 같은 엄마 때문에 재능을 모두 억눌리고 제대로 발달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속상했죠. 어떻게든 배워서 동서와 시부모의 콧대를 눌러주고 딸아이가 친조부에게 받을 혜택을 다 누리게 해줘야겠다는 결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독학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식모처럼 집안일을 하고 밤새 공부를 했어요. 코피가 나고 입안이 다 부르트도록 피곤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다행히 뇌는 녹슬지 않았더군요. 가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동영상과 인터넷 강의를 들어 충당하면서 노력하니 모의고사 성적도 눈에 띄게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늦게 다시 시작한 공부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능 공부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가 찾아왔더군요. 제 방으로 들어가 제가 풀고 있던 문제집을 쓱쓱 보며 코웃음을 친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 대학 가고 싶으시죠? 제가 심드렁하게 대답했죠. 그건 왜요? 좋은 대학 가서 제 콧대 콱 눌러주고 시부모님한테도 보란듯이 보여드리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동서는 똑똑한 만큼 약삭 발랐습니다. 저의 속내를 꿰뚫고 있더군요. 사실 효성이가 효주가 누릴 거 다 빼앗아가니까 속상하신 거잖아요. 하면서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제가 그놈의 대학 등록금 다 내드릴게요. 이게 뭐길래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 대학 등록금을 선뜻 내준다는 건지 의아했죠. 저는 의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그러자 동서가 정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거 그냥 별거 아닌 땅 문서예요. 이거 어머니가 형님 사주셨다면서요? 시어머니한테 저 달라고 하니까 형님 눈치가 좀 보이신다네요. 형님 명의로 사주신 거라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땅은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선심 쓰듯 사두신 경기도 어디 변두리 땅이었어요. 사실 저도 잊고 있었던 땅이었고요. 하찮지만 제가 평생 시댁에서 부엌일과 청소일을 하며 받은 대가였죠. 물론 땅 욕심 같은 건 나지도 않았지만 그걸 시어머니를 빌미로 내놓으라니 좀 화가 나더군요.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차마 믿고 싶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아주 뻔뻔히 턱을 추어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여쭤보세요. 정말 그러셨다니까요? 순간 목덜미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거진 10년을 이 집에서 식모처럼 살고 받은 땅인데 고작 자기 필요한 것 있을 때만 얼굴을 디미는 동서에게 이 땅을 주고 싶어 한다니 제 눈치라도 보시는 것이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기가 차서 물었죠. 그래서 동서가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자 동서가 제 손을 꼭 잡아당겨 침대에 앉히곤 자기도 그 옆자리에 엉덩이를 붙여 앉더군요. 이거 진짜 평당 200원도 안 해요. 몇 평 되지도 않고. 근데 저희 부부 둘 다 사주에 흑토자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사주를 봤는데 점쟁이가 이런 땅 좀 가지고 있으면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가지고 있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형님이 양보 좀 해주세요. 네?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형님 대학 보내드린다니까? 하면서 손톱으로 서류 아래 빈칸을 톡톡 치더라고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오를 일도 없는 그냥 허접한 지방 땅이에요. 진짜예요, 형님.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모를까요? 돈 안 되는 땅을 이렇게도 가지고 싶어 안달인 동서의 똑똑한 머릿속을 무지한 제가 모를 뿐이죠. 제가 성난 표정으로 가만히 노려보고만 있자 동서가 안타깝다는 듯 눈썹 사이를 모으더군요.
수능 잘 보고 대학 붙으면 뭐예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 형님 대학 보내준다고 하면서 꼬셨다고 하던데. 형님 그 말만 믿고 시집 오신 거 맞죠? 마치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대학에 팔려 시집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면서 모멸감과 함께 창피함이 밀려오더군요. 그걸 동서가 어떻게 알아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러자 동서가 제 어깨를 위로하듯 톡톡 치며 그러더군요. 저번에 저희 남편이랑 술 먹으면서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그런 속사정까지 알겠어요? 아주버님이 형님 대학을 왜 보내주냐면서 막 웃는데 그거 들으니까 나도 좀 화가 나고 형님이 가엾고 사실 그래서 겸사겸사 형님 대학도 좀 보내드리고 땅 문제도 해결해드리고 일석이조겠구나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저는 연달아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말했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제 손아래 동서에게요. 제 속내를 읽은 건지 동서가 앙큼하게 웃으며 제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 형님 응원해요. 그러니까 여기 상속포기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비 털어서라도 정말로 대학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하는데 순식간에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차일피일 미루고 제가 대학 이야기 꺼낼 때마다 회피하거나 잠을 잤지만 전 그래도 믿고 있었거든요. 10년 가까이 살 부대끼며 살아온 남편이 내 평생 염원은 알아주겠지. 못 베어 맺힌 내 한은 풀어주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뱀 같은 가머니설에 속아서 결혼한 바보였더라고요. 그 큰 배신감과 함열감에 저는 섣부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정말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보내드린다고 약속할게요. 녹음이라도 해요? 아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요. 저 수능 보는 거.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고 이 모든 과정이 그들에겐 비웃음거리만 될 것 같았거든요. 제 비장한 목소리를 들은 동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눈썹을 들어 올리더군요. 뭐 그쯤이야. 알겠어요? 여기다가 사인하면 돼요? 세상 물정이라곤 모르던 21살에 시집와서 제가 뭘 알겠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만 거죠. 저는 그렇게 그 서류에 사인을 했고 그 일은 잊고 싶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보고 혼자 카페에 앉아 가채점 점수가 꽤 높았어요. 이대로면 제가 원하는 대학에도 붙을 수 있겠다 싶었고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지 열린 현관문으로 삼겹살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제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수능생 있는 집이라니 아주 웃겨 죽겠네. 그리고 이어 비웃음 섞인 동서의 음성도 들려왔죠. 그러니까요. 그 나이에 무슨 수능이지 원. 그래도 너 원하는 땅 가졌으니 그걸로 됐지. 그러자 도련님이 동서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당신 형수 대학 보내주려고? 대학? 그거 붙긴 하겠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냥 한 말이지. 하긴 붙지도 않을 텐데 뭐. 그러자 곁에 있던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죠. 애가 무식한 데다가 맹해. 그 땅 곧 오를 텐데 바보같이 사인한 거 보면 순진한 걸 넘어서서 멍청하다니까. 역시 사람은 모름지기 많이 배워야 한다. 알겠니, 효성아? 네, 할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 비싼 값에 팔리면 두 분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래, 그래. 상속세 생각하면 오르기 전에 빨리 넘겨야 해. 그러고는 한바탕 웃는 소리가 이어 들리더군요. 제가 수능 보는 것은 이미 온 집안 식구가 다 알고 있었고 제 무지를 이용해 자기들끼리 짜고 사인까지 하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발길을 돌렸어요. 아주 늦은 시간까지 밖을 돌아다녔어요.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가장 큰 절망감은 대학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었어요. 울면서 제가 도착한 곳은 친정집 앞이었어요. 저는 급히 눈물을 닦고 친정집을 놓고 했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능 보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지. 저는 그렇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앉자마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두 분이 물으시더군요. 너 수능은 잘 봤어? 나 엄청 성적 좋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하긴 네가 어릴 때부터 공부는 진짜 잘했어. 우리가 형편만 좋았어도 교수 검사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 낡은 통장 하나를 내미셨죠. 얼마 안 된다. 이거 너 대학 못 보낸 게 한이 돼서 그냥 모아뒀던 돈이야. 네가 틈틈이 준 용돈도 다 모았어. 효주 대학 보낼 때라도 주려고. 저는 놀라서 통장을 열어봤어요. 부모님에겐 거금인 1,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뒤에 붙은 몇백만 원에 제 마음이 찢어졌죠. 얼마나 아끼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셨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서 목이 맸습니다. 이걸 왜? 장서방이 어련히 알아서 보내주겠냐마는 이 돈은 등록금 해라. 꼭 네 등록금은 내주고 싶었어. 이걸 어떻게 받아? 왜 못 받아? 얼른 넣어둬. 저는 그렇게 낡은 통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이 늦은 제게 잔소리를 하시는 걸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곧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대학에 붙었습니다. 당당하게 장학금까지 받고 원하는 과에 붙게 되었죠. 그날 저는 남편에게 합격 통지서를 내밀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분가하든가 이혼하든가 둘 중 하나를 골라요. 뭐? 남편은 이게 미쳤나 하는 얼굴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대학은 내가 알아서 다닐 테니까 둘 중 하나 결정은 당신이 해. 너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 나 대학 보내줄 생각 없다고 도련님이랑 동서 앞에서 그랬다면서요? 나 꼬시려고 대학 보내준다고 뻥친 거라며. 나는 더는 나 무시하는 시댁이랑 인연 이어가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만약에 당신 식구 못 버리겠으면 나랑 효주랑 둘이 이 집 나갈게요. 처음 보는 저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분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과의 왕래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가끔 연락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는 인간들 취급해버렸죠.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죠. 시부모 눈치도 동서 눈치도 보지 않으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역시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만학도 이기에 더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시댁에서 분가하니 딱히 볼 일이 없었던 동서에게서 정말 오랜만에 온 연락이었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대학은 못 붙으셨나 봐요? 저한테 학비 달란 소리를 안 하시네? 호호호호호호.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저는 정말 어금니를 잘잘 씹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동서, 나한테 학비 줄 생각 없었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 네? 제가요? 아니에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대학은 합격했고 이미 다니고 있지만 나 동서한테 도움받고 싶은 생각 없어. 어머, 정말요? 학교는 어디 다니시는데요? 제가 당당하게 대학과 과를 말했죠. 그랬더니 동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왜냐고요? 동서가 넣었다가 떨어졌던 바로 그 대학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과. 저는 이제야 당당하게 말했죠. 어떻게 해?
이제 내 학벌로 무시하는 유치한 노름은 못하게 생겼는데? 그러자 당황했던 동서는 곧장 페이스를 찾고는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형님, 대학생 되셔서 이제 저한테 반말도 하시는 거예요? 많이 크셨네 우리 형님. 멋지다. 비꼬는 말투는 똑똑한 만큼 수준급이었고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너무 화가 나더군요. 이제는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그랬지? 애는 엄마 머리 닮는다고. 어쩌지? 동서 말대로라면 효성이보다 우리 효주가 더 좋은 대학 가겠다. 효성이는 그냥 똑똑하고 우리 효주는 영재 얘기까지 하잖아. 하물며 영재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은 효성이보다 우리 효주가 더 공부 잘하는 거 알지? 이번에 영재 대회에서 대상 탄 거 소식 들었나 모르겠네. 그놈의 학벌로 사람 격 나누는 동서 아들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게. 앞으로 한번 두고 보자고. 나중에 누구 자식이 더 잘 되는지. 뭐라고요? 이봐요 형님. 대답도 듣지 않고 끊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분이 가슴에 그득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저는 대학원까지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절 예쁘게 보신 교수님 덕에 조교도 하고 결국 시간 강사 자리까지 소개받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 그저 함께 사는 것에 의의를 두던 저의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젊은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다 걸리게 된 거죠. 여보, 그게 아니고. 그런데 우습게도 정말 아무렇지 않더군요. 정말 딸아이 때문에 살았던 것이 맞구나 싶을 만큼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냉정해지더군요. 다 필요 없으니 이혼해요. 여보, 한 번만 봐줘, 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툭 쳐내고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매달리면 구차해져요. 더 추해지고 싶어요? 여보, 나 당신밖에 없어. 남편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더군요. 그 여자한테도 대학 보내준다고 꼬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누가 그런 말에 순진하게 속아요? 추잡하게 이러지 말아요. 결국 제 이혼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까지 쫓아오셨더군요. 예, 너 미쳤니? 이혼이 말이 되는 소리니? 이게 정말 못 배워 처먹어서 생각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천박해? 네가 그렇게 무식하니까 네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거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헛웃음을 뱉으며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놈의 못 배워 처먹었다 무식하단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이리도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아버님, 아직도 지방대학 교수세요? 저 이번에 신촌에 있는 대학 교수 전임 자리 추천받았는데. 뭐? 그간 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셨던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 나자빠지시더군요. 천박하다니. 10살이나 어린 여자애 대학 보내주겠다는 말로 꼬셔서 그 모진 시집살이 시키고 이제 바람까진 핀 아들 둔 부모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유식하고 똑똑하신 두 분이 아들 가정교육이나 좀 잘 시키지 그러셨어요. 저는 제 앞에서 꼴꼴꼴 넘어가는 시부모를 정말 쓰레기 보듯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긴 세월 당했던 분이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저번에 저희 딸 만나러 온 남편이 넌지시 하는 말이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이 이혼한 사실이 창피해 어디다가 말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에게도 말 안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참 웃겨서 웃었습니다. 그게 배운 지성인들의 사는 방식인가 하고요. 그리고 또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바로 동서에게 넘긴 땅이 그린벨트로 묶였다더군요. 그 사이 저는 어느덧 많은 학생에게 존경받는 교수라는 자리에 올라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동서가 전화가 왔더군요. 저는 처음에 모르는 번호라 받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동서였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뻔뻔하게 밝은 음성으로 안부를 물어오는데
형님은 무슨 일하고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대답했죠. 무슨 일로 전화했어? 그러자 동서가 볼멘 소리로 그러더군요. 아니, 시아버지 중풍으로 쓰러지셨잖아요. 어떻게 병원을 한 번을 안 오세요? 정말로 동서는 제가 이혼한 줄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거길 내가 왜 가? 맏며느리가 당연히 와서 자리 지키는 게 맞는 거죠. 게다가 아버님 병간호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뻔뻔하게 그지없더군요. 시부모에게 받을 거 다 받아먹고 짝짝꿍이 되어서 절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편찮으시다니까 제게 병간호를 미루는 꼴이 아주 가증스러워서 치가 떨리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를 한껏 비웃어주고 말했습니다. 나 이혼했어. 그게 언젠데 몰랐구나. 우리 이제 남남이야. 네? 꽤 놀란 눈치였어요. 고막이 떨어질 만큼 커다란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덧붙였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 수능 보던 날 집에서 도련님이랑 동서랑 시부모님이랑 넷이 고기 구워 먹었지? 그날 동서가 그랬잖아. 시부모님 노후는 동서가 책임진다고. 기억 안 나? 제가 언제요?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러세요? 당황해서 말을 어버버버 하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말했죠. 야 이년아, 너 얍삽하게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더니 멍청한 짓도 혼자 다 하네? 너 무덤 네가 판 거야. 지금까지 시부모한테 받은 편애랑 돈 다 갚을 절호에 찼으니까 혼자 잘해봐. 중풍이라니. 어쩜 좋니? 병간호 정말 힘들겠다. 안녕? 형님! 저기요, 형님!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생각난 김에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정말 홀가분하기 그지없었어요. 진짜 통쾌한 복수는 이렇게 뒤늦게라도 찾아오는 법이구나 싶었죠. 10년 묵은 채증이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전히 딸과 함께 솔로인 인생을 만끽하며 살고 있고요. 제 딸은 오늘도 묻습니다. 엄마, 내가 만약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학벌이 안 좋으면 어쩔 거야? 그럼 저는 대답하죠. 학벌은 그냥 말 그대로 학벌일 뿐이야. 학벌로 그 사람의 인성과 살아온 인생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평가할 순 없어.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인간 그 본연의 됨됨이야. 엄마는 상관없으니까 언제든 데려와. 라고요. 인생과 학벌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학벌 가지고도 더러운 인성으로 일관하다. 지금 아마도 개고생 중일 제 동서와 비록 학벌은 좋지 못했지만 열심히 살다가 결국엔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처럼요. 저도 동서와 시부모를 반면교사 삼아 사람을 학벌과 가진 지식 따위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고 있어요. 혹여 저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저이니까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